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떠신가요? 경제 뉴스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가 어쩌고, 전기차가 어쩌고, 투자가 몇 조 원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생활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초반 경부 고속도로가 처음 뚫렸을 때를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좁은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그 돈으로 쌀이나 더 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혈관이 되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대 후반 포항제철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철강 강국이 되겠냐는 비웃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경쟁하겠냐는 회의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는 큰 결단을 내렸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큰 결정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50년 전처럼 말이죠. 최근 몇 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125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5조라는 숫자 상상이 되십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이 대략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물가를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투자하겠다는 돈은 그것의 4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 원 규모의 전략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쉽게 사업하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대통령과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대기업들 좋은 일 아니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아닙니다.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일할 일자리가 생깁니다. 전국 곳곳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젊은이들이 서울에만 몰려있지 않고 고향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면 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일체 쓰지 않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경험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125조 투자가 뭘 의미하는지, 전기차와 수소차가 뭔지,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께서 평생 읽어오신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뉴스를 쉽게 풀어서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엄청난 투자 발표입니다.
현대차가 발표한 숫자가 125조 2천억 원입니다. 정확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125조라는 숫자,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큰 숫자라서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정부 예산이 대략 670조 원입니다. 현대차가 투자하겠다는 돈이 그것의 약 5분의 1입니다. 한 기업이 국가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요즘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죠? 서울에 있는 중형 아파트 한 채가 대략 10억 원 정도 합니다. 125조 원이면 그런 아파트를 12만 5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국의 모든 무주택자에게 집을 한 채씩 나눠줘도 남을 돈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매달 연금을 받으시죠? 만약 한 사람이 매달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그럼 125조 원이면 520만 명이 1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대략 900만 명 정도 되니까 절반 이상이 1년 내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걸까요? 자동차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큰 돈이 필요한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자동차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20년 넘게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 다녔습니다.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이 기름을 태워서 바퀴를 돌리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기름도 안 넣습니다. 휘발유 넣던 주유소 대신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는 라디오가 집집마다 있었죠.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서 연속극도 듣고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라디오도 충분한데 무슨 텔레비전이냐,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년도 안 돼서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라디오로 연속극 듣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흑백도 충분히 잘 보이는데 무슨 컬러냐는 말이 또 나왔죠. 하지만 이것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자동차도 지금 똑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그리고 앞으로는 수소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바뀐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현대차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조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첫째, 전기차를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비싸죠? 휘발유차보다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만들고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5년 후에는 전기차가 휘발유차만큼 저렴해질 겁니다. 둘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합니다.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충전하면 300km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충전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한번 충전으로 600km, 800km 가고 충전은 10분 안에 끝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셋째,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미래 기술입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요즘 자동차는 그냥 달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자동으로 운전도 하고 음악도 틀고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다섯째, 전국에 있는 공장들을 현대화합니다.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꾸고 로봇도 더 많이 들여놓고 생산 속도도 빠르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려면 125조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현대차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부품이 필요합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천 개 있습니다. 울산, 아산, 전주, 광주 등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투자를 많이 하면 이 부품 회사들도 같이 일이 늘어납니다. 일이 늘어나면 사람을 뽑아야겠죠? 일자리가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이번 투자로 직접 일자리가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부품 회사 관련 서비스업까지 합치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10만 개 일자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10만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구에 평균 3명이 있다고 치면 30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살아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냅니다. 부품 회사들도 세금을 냅니다. 직원들도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냅니다. 이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나라 살림으로 들어가서 복지, 연금, 의료에 쓰입니다. 결국 현대차의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6년 현대차가 폰이라는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일본 차도 못 이기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세계 3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125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 포니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이 투자는 대한민국이 전기차 강국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자, 현대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전기차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타던 자동차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타고 계시거나 자녀분들이 타는 자동차 말입니다. 이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나 경유를 넣습니다. 그 기름이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엔진 안에서 기름이 폭발합니다. 그 폭발하는 힘으로 피스톤이라는 부품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퀴를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겁니다. 100년 넘게 이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었죠. 덕분에 우리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면 연기가 나옵니다. 매연이라고 하죠. 이 매연 속에 몸에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면 별 문제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자동차가 15억 대나 됩니다. 15억 대가 다 매연을 뿜어냅니다. 공기가 나빠집니다. 지구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엔진이 없습니다. 기름도 안 넣습니다. 대신 배터리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손전등 생각해 보십시오. 손전등에 건전지 넣으면 불이 켜지죠? 전기차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엄청 큰 건전지를 차 밑바닥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합니다.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모터가 바퀴를 돌리고 차가 움직입니다. 매연이 전혀 안 나옵니다. 소음도 훨씬 적습니다. 엔진이 폭발하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전기차 타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택시 중에 전기차가 꽤 많습니다. 한번 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확 치고 나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엔진은 기름을 태워서 힘을 내야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는 전기를 주는 순간 바로 최대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전기차가 훨씬 빠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전기차를 왜 진작 안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 문제입니다.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배터리가 크면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면 자주 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오래가고 빨리 충전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최근 10년 사이에 확 발전했습니다. 둘째, 충전소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주유소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름 넣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충전소는 아직 부족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큰 마트, 아파트 주차장에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주유소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가격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비쌉니다. 전기차 가격의 거의 절반이 배터리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가 비쌉니다. 똑같은 크기의 휘발유차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들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전기차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기름값이 안 듭니다. 대신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게 훨씬 쌉니다. 휘발유차는 한 달에 기름값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듭니다. 전기차는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됩니다. 1년이면 200만 원 이상 아낍니다. 둘째, 고장이 적습니다.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고장이 없습니다. 엔진 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품이 훨씬 적습니다. 휘발유차는 부품이 3만 개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2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품이 적으니 고장날 게 적습니다. 셋째, 환경에 좋습니다. 매연이 안 나오니까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특히 손주들 세대를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600만 원 정도, 지방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 보조금을 받으면 가격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첫째, 충전 시간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5분이면 끝납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해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완속 충전하면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밤새 충전하거나 마트 가서 장 보는 동안 충전합니다. 둘째, 주행거리입니다. 기름 가득 넣으면 500km, 600km 갑니다. 전기차는 완충하면 300km에서 400km 정도 갑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곧 500km, 600km 가는 전기차가 나올 겁니다. 셋째, 겨울에 약합니다. 추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름에 300km 가던 차가 겨울에는 200km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히터도 켜야 하니까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것도 기술 발전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정말 전기차가 미래인가요? 잠깐 유행하고 마는 거 아닌가요? 답은 확실합니다. 전기차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유럽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디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전기차와 수소차만 팔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2,500만 대 정도입니다. 그중 300만 대가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차 10대 지나가면 한 대는 전기차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전기차가 꽤 보입니다. 택시도 전기차가 많습니다. 버스도 전기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중반, 삐삐에서 휴대전화로 바뀔 때를 말입니다. 처음엔 휴대전화가 엄청 비쌌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했습니다. 통화료도 비쌌습니다. 누가 저렇게 비싼 걸 사냐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5년도 안 돼서 모두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삐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들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싸고 불편해 보여도 5년 후, 10년 후에는 대부분 전기차를 탈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125조를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경쟁에서 밀립니다. 테슬라라는 미국 회사, 비아디라는 중국 회사가 이미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인데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입니다. LG, SK,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마치 휴대전화에서 삼성이 잘하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전기차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전기차보다 더 미래 기술인 수소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도 복잡한데 수소차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여러분,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돗물 말입니다. 이 물은 수소와 산소가 합쳐진 겁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을 겁니다. H2O, HEO라고 하죠. 반대로 물을 쪼개면 수소와 산소로 나뉩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모아서 연료로 쓰는 게 수소차입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소차에는 수소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납니다. 그러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모터가 바퀴를 돌리고 차가 움직입니다. 그럼 배기구에서 뭐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물입니다. 순수한 물만 나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니까요. 매연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기를 정화합니다. 수소차가 많이 다니면 도시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휘발유차는 매연을 뿜어냅니다. 전기차는 매연은 안 나오지만 전기를 만들 때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웁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물만 나옵니다. 진짜 친환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수소차를 왜 지금까지 안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소를 만드는 게 어렵고 비쌉니다. 지금은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물을 전기로 쪼개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전기로 물을 쪼개면 정말 깨끗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수소 충전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기 충전소도 부족한데 수소 충전소는 더 적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200개도 안 됩니다. 서울, 울산, 창원 같은 큰 도시에만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600개 이상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격이 비쌉니다. 수소차가 지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합니다. 전기차보다도 비쌉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수소차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충전이 빠릅니다. 전기차는 30분 걸린다고 했죠? 수소차는 5분이면 충전이 끝납니다. 휘발유 넣는 것만큼 빠릅니다. 수소 충전소에 가서 노즐을 꽂고 5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둘째, 주행거리가 깁니다. 한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중간에 충전 안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훨씬 멉니다. 셋째, 겨울에 강합니다. 전기차는 추우면 배터리가 약해진다고 했죠? 수소차는 겨울에도 똑같이 잘 갑니다. 연료전지가 작동하면서 열이 나니까 히터도 잘 됩니다. 넷째, 큰 차에 유리합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큰 차는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해서 전기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수소 탱크만 크게 하면 되니까 큰 차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도시들에서 수소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울산, 창원, 광주 등에서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타보셨을지 모릅니다. 조용하고 매연도 안 나옵니다. 수소 트럭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류 회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큰 짐을 싣고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수소차가 딱 맞습니다. 그럼 현대차는 수소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현대차가 만든 넥소라는 수소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차입니다. 일본 도요타도 수소차를 만들지만 현대차 넥소가 더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1등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125조 투자에서 수소차에 많은 돈을 쓸 예정입니다. 더 싸고 더 좋은 수소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심지어 선박과 기차까지 수소로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연 하나 안 나오는 버스와 트럭이 도시를 다니는 모습을요. 공기가 얼마나 맑아질까요? 손주들이 숨 쉬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외국은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보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특히 적극적입니다. 수소 충전소를 전국에 깔고 수소 기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올림픽 때 수소차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수소로 만든 전기로 성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뛰어들었습니다. 수소 버스와 트럭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수소 충전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디서 얻을까요? 지금은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뽑아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릅니다. 바닷물을 전기로 쪼개서 수소를 만듭니다. 바닷물은 무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수소를 무한정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어디서 얻을까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을 쪼개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차를 움직입니다. 완벽한 친환경 순환입니다. 남해안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전국에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 광양 같은 도시들이 수소 생산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울산은 수소 도시로 유명합니다. 현대차 공장도 있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수소버스, 수소 택시가 많이 다닙니다. 시내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미래 도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수소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차를 세워두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가득 찬 상태입니다. 수소 배달 트럭이 조용히 새벽 배송을 합니다. 매연이 없으니 주택가를 다녀도 민원이 없습니다. 수소 버스가 도시를 누빕니다. 버스 정류장 공기가 깨끗합니다. 버스 뒤에 서 있어도 매연을 안 마십니다. 택시도 수소차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기사님들도 연료비가 적게 들어서 좋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5분 사이에 충전이 끝납니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석탄때는 연탄으로 난방했습니다. 연탄재 버리고 연탄가스 조심하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기름 보일러가 나왔습니다.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에너지는 계속 진화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쪽으로 발전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낯설지만 10년 후에는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현대차가 125조를 투자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이 바로 이 수소 기술입니다.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소가 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수소차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대통령과 재계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모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그 위기 말이죠. 그해 12월 갑자기 나라가 부도날 뻔했습니다. 외국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많은 걸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온 국민이 힘을 모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는 한마음으로 말이죠.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프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정부도 개혁을 했습니다.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3년 만에 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강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5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LG, SK도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IMF 같은 극심한 위기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라고 합니다. 서로 관세를 올리고 제품을 안 사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렵습니다. 일본과도 관계가 복잡합니다. 반도체 소재를 안 팔겠다고 해서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유럽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아니면 못 판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올랐습니다. 기름값, 가스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사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인 겁니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논의한 겁니다. 회의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으면 정부가 치우겠습니다. 규제를 풀겠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투자해 주십시오.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만들고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계 총수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큽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지,
중국이 보복할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 요소를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마치 1997년 IMF 때처럼 말이죠. 그때도 정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이 오갔을까요? 첫째, 규제 완화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 3년 걸리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둘째, 세제 지원입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셋째, 인프라 지원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기반 시설을 먼저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넷째, 인재 양성입니다. 대학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안정 공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장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약속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협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기로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배가 방향을 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결국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해냈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을 육성할 때도 우리가 무슨 철강, 조선을 하겠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1980년대 반도체에 도전할 때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투자 협약입니다. 규모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 원입니다. 480조라는 숫자 상상이 되십니까? 앞에서 현대차 투자가 125조라고 했죠? 그것의 거의 4배입니다. 정부 1년 예산이 670조인데 그것의 70%가 넘는 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200만 명입니다. 480조를 국민수로 나누면 1인당 900만 원입니다. 4식구 가족이면 3,600만 원입니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416km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입니다. 480조면 경부 고속도로를 160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전국을 고속도로로 뒤덮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뭘까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투자 협약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총액이 480조 정도가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SK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습니다. 이런 투자들을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것도 다 투자입니다. 이 모든 걸 합친 게 480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협약을 맺을까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에서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 후로 70년 넘게 우리는 친구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이 좋습니다. 삼성 반도체, LG와 SK 배터리, 현대차 전기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공장 지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도 깎아드리고 땅도 저렴하게 드리고 각종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입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3억 명이 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에 몇백만 원씩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싸지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겁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습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몇 조 원씩 지원해 줍니다. 전기차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받으면 투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6조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 공장이 완성되면 2,000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SK가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합작으로 짓는 공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천 명을 고용합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7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1년에 30만 대 이상 전기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곳곳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등 여러 주에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수십조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480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째,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팔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집니다. 둘째, 한국에도 투자가 늘어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겨둡니다. 연구소는 한국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 한국에서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삼성이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SK가 서산과 울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울산과 아산 공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연구소에서 일할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일이 늘어납니다. 넷째, 기술이 발전합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미국의 좋은 기술, 한국의 좋은 기술을 합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다섯째,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제와 안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면 군사적으로도 더 든든한 동맹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미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원조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밀가루, 옥수수를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받기만 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70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면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돕기도 합니다. 우리 기술로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등하게 협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협력은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미국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경쟁자가 있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도 강합니다. 이들과 경쟁하려면 든든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그 동맹입니다. 480조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의 규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심어놓은 한미 동맹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도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하는데 도대체 반도체가 뭘까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쌀로 먹고 살았습니다. 쌀이 있어야 밥을 지어 먹고 떡을 만들고 술을 빚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나라가 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쌀이 남아돕니다. 오히려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걱정입니다. 대신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는 예전의 쌀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반도체는 아주 작은 전자 부품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수억 개, 수십억 개의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에는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병원 의료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신호등, 엘리베이터, 심지어 전기밥솥에도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쌀 없이는 옛날 사람들이 못 살았던 것처럼 반도체 없이는 지금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까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분야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세계 2위입니다. 삼성과 SK를 합치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마치 1970년대에 한국 쌀이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쌀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회사들이 삼성과 SK의 반도체를 사갑니다. 이게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듭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얼마나 벌까요? 작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약 13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입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입니다. 자동차 수출이 60조 원 정도 됩니다. 반도체가 자동차의 2배 이상입니다. 석유 제품, 철강, 선박 다 합쳐도 반도체만 못합니다. 반도체 하나로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반도체를 잘 만든 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같은 일본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삼성이 미쳤다. 일본을 어떻게 이기냐. 돈만 날리고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년은 적자였습니다. 돈을 퍼부었지만 제품은 일본만 못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거 접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결단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다. 끝까지 간다. 직원들을 일본에 보내서 배우게 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 회사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금 하던 방식이 잘 되는데 왜 바꾸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과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을 데려왔습니다.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공장도 최신으로 지었습니다. 일본은 낡은 공장을 쓰는데 삼성은 새 공장을 계속 지었습니다. 기흥, 화성, 평택에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을 팔았습니다. NEC도 망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반도체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삼성은 독보적 1위가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1980년대만 해도 일본 제품이면 무조건 좋은 거였습니다. 일제 텔레비전, 일제 냉장고가 최고였습니다. 우리 제품은 싸구려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적자가 나도 비웃음을 받아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경쟁은 계속됩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도 강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SK가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용인에도 새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투자 금액이 수백조 원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쓸까요? 앞서가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1등만 살아남습니다.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2년 전 최신 기술이 지금은 구식입니다.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수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2나노라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m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작은 회로를 만드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삼성과 대만 TSMC 단 두 곳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제품을 삽니다. 반도체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손주들이 쓰는 스마트폰,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만듭니다. 손주들이 게임하고 영상 보고 공부하는데 우리 기술이 쓰입니다. 자녀분들이 타는 자동차, 여기에도 우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병원에서 MRI, CT 촬영할 때도 우리 반도체가 쓰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쓰는 컴퓨터 모두 우리 반도체 덕분에 작동합니다. 반도체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엄청납니다. 삼성과 SK 직원이 수만 명입니다. 부품 공급 회사, 장비 회사 직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경기도 화성, 평택, 용인은 반도체 도시입니다. 이 지역 경제가 반도체로 먹고 삽니다. 식당, 슈퍼, 부동산, 학원, 병원 모두 반도체 덕을 봅니다. 1970년대 농촌이 쌀 농사로 먹고 살았다면 지금 이 도시들은 반도체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대한민국의 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전 쌀처럼 반도체가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자, 다음에는 반도체와 함께 중요한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심장,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관세하는데 정확히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5.1장, 5.1시장 기억하십니까? 큰 장터에 전국에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농산물도 팔고 생선도 팔고 옷도 팔고 그릇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했습니다. 시장 관리인한테 돈을 내고 자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 내세요라는 겁니다. 관세가 바로 이겁니다. 외국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팔려면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을 외국에 가져가서 팔려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대차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관세 내세요라고 합니다. 차 한 대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세금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값이 올라갑니다. 원래 3천만 원짜리 차가 3,300만 원이 됩니다. 비싸지니까 안 팔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비싸네, 다른 차 살래,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를 받습니다. 그럼 미국 차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협상을 합니다. 관세를 좀 낮춥시다. 서로 물건 사고 팔기 쉽게 만듭시다. 이런 협상을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첫째, 우리 제품이 더 잘 팔립니다. 자동차 관세가 내려가면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립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경쟁력이 생깁니다. 테슬라, 도요타랑 경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 SK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낮아지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배터리를 더 많이 삽니다. 철강도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만든 철강이 미국에 더 쉽게 팔립니다. 미국에서 건물 짓고 다리 만들 때 우리 철강을 씁니다. 둘째,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면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투자를 더 합니다. 공장을 더 짓고 연구소를 더 만들고 사람을 더 뽑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손주분들이 취직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셋째, 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직원들도 월급이 올라가면 소득세를 더 냅니다. 이 세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할까요? 복지를 늘립니다. 연금을 더 줍니다. 의료비를 더 지원합니다. 노인정, 경로당에 지원금을 더 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넷째, 물가가 안정됩니다. 미국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관세가 낮아지면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서민들이 고기를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체리, 아몬드 같은 것들이 저렴해집니다.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생활이 편해집니다. 특히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입니다. 다섯째,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관세가 높으면 외국 물건이 비싸서 못 삽니다.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낮아지면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골라 살 수 있습니다. 경쟁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제품도 품질을 높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이득입니다. 그럼 관세가 낮아지면 나쁜 점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산 쌀, 미국산 과일이 싸게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을 따로 지원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경쟁력을 키워줍니다. 일부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제품이 더 좋으면 우리 제품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속에서 우리도 강해집니다.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미국 쌀이 들어오면 한국 쌀 농사는 끝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쌀이 더 맛있어서 사람들이 한국 쌀을 더 찾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은 농민들도 있었지만 정부 지원으로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우리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가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무역 덕분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살자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삼성, 현대, LG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세계화가 답입니다. 문을 열고 경쟁하고 협력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제품이 잘 팔리면 엄청난 이익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3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우리 차를 타고 우리 스마트폰을 쓰고 우리 텔레비전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세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번 협상이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세가 비싸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익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인이 자리세 깎아줄게 하면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됩니다. 손님도 더 오고 물건도 더 팔립니다. 국제 무역도 똑같습니다. 관세라는 자리세가 내려가면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 제품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만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도 좋습니다. 미국도 자기네 제품을 한국에 더 많이 팔고 싶습니다. 서로 이익입니다. 윈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 오랑캐들과 상종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결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문을 열어야 산다는 겁니다. 교류하고
배우고 경쟁해야 강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세를 낮추고 유럽과도 협력하고 아시아 나라들과도 손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농사 지으며 고생하신 덕분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심장, 미래 먹거리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전기차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손전등에 넣는 건전지 기억하시죠? 그게 배터리입니다. 라디오에 넣던 건전지도 배터리입니다. 요즘 리모컨에 넣는 것도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이 건전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손전등 건전지 하나가 1.5V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400V가 넘습니다. 건전지 수천 개를 합쳐놓은 셈입니다. 이 배터리가 자동차 밑바닥에 깔립니다. 무게가 500kg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 7명 무게입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가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기차가 5천만 원이면 배터리 값이 2,500만 원입니다. 배터리가 비싸면 차가 비쌉니다. 배터리가 싸지면 차도 싸집니다. 둘째, 주행거리를 결정합니다. 배터리가 크면 멀리 갑니다. 작으면 가까이밖에 못 갑니다. 좋은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600km 갑니다. 나쁜 배터리는 200km밖에 못 갑니다. 셋째, 충전 시간을 좌우합니다. 좋은 배터리는 20분 만에 충전됩니다. 나쁜 배터리는 1시간 걸립니다. 넷째, 안전을 책임집니다. 배터리가 불량하면 불이 납니다.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 봤죠? 대부분 배터리 문제입니다. 좋은 배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입니다. 이 셋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중국 회사들도 많지만 기술은 우리가 앞섭니다. 일본 파나소닉도 있지만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회사들이 우리 배터리를 삽니다. 테슬라도 우리 배터리를 씁니다. 폭스바겐도 우리 배터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당연히 우리 배터리고요. 심지어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고급 모델에는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중국산 배터리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1990년대부터 투자했습니다. LG화학이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같은 회사에 배터리를 팔았습니다. 작은 배터리였지만 기술을 쌓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노트북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큰 배터리였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SK와 삼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배터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최고의 화학 전공자들을 뽑았습니다. 연구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공장도 대규모로 지었습니다. 충청도 오창, 전라도 익산, 경상도 울산, 전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 공급합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LG, SK, 삼성이 앞으로 10년간 배터리에 투자하는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투자 125조와 맞먹습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쓸까요?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기차가 약 2천만 대 정도 됩니다. 2030년에는 5천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40년에는 1억 대를 넘을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1억 대면 배터리 1억 개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SS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는 큰 배터리입니다. 햇빛은 낮에만 있습니다. 바람은 불다 안 불다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SS가 그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배터리 창고입니다. 전국에 SS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큰 SS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바람이 없을 때 씁니다. 앞으로 모든 건물, 모든 공장에 SS가 설치될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산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작년 배터리 수출액이 약 15조 원입니다. 10년 전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2030년에는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다음으로 큰 수출 품목이 될 겁니다. 일자리도 엄청납니다. LG, SK, 삼성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부품을 만드는 회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충북 오창은 배터리 도시입니다. LG 공장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생기고 학교가 들어섭니다. 배터리 덕분에 도시가 발전합니다. 전북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공장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경북 구미에는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 삼성 휴대전화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휴대전화가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구미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그런데 경쟁도 치열합니다.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CATL 같은 중국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합니다. 공장 부지를 거의 공짜로 줍니다. 세금도 깎아줍니다. 전기요금도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싸집니다. 성능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팔립니다. 우리 회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기술로 승부합니다.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듭니다. 요즘 개발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배터리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액체가 새고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 고체를 씁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불이 안 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더 빨리 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이 특히 잘합니다. LG와 SK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나 2028년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충전으로 1000km 갑니다. 충전은 10분이면 됩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예전에 엔진이 자동차의 심장이었다면 지금은 배터리가 심장입니다. 좋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 1등이 된 것처럼 배터리로도 1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뮤지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문화 이야기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뮤지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토니상이라고 하는데 뮤지컬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여기서 한국 뮤지컬이 상을 탔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작곡가들이 만들고 한국에서 처음 공연한 작품입니다. 이게 브로드웨이에 올라갔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뉴욕 맨해튼에 있는 뮤지컬 거리입니다. 전 세계 뮤지컬의 성지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진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한국 뮤지컬이 거기서 공연하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상 하나 받은 게 아닙니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문화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둘째, 돈이 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런던, 파리, 도쿄,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공연합니다. 저작권료가 들어옵니다. 티켓 수익도 나눠 가집니다. 한 작품이 10년 이상 공연되면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셋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한국? 아, 좋은 뮤지컬 나오는 나라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뮤지컬만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먼저 K-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미국에서 콘서트 하면 경기장이 꽉 찹니다. 7만 명, 8만 명이 모입니다. 블랙핑크라는 여자 그룹도 있습니다. 유럽, 남미까지 공연 다닙니다.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이들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앨범 판매, 콘서트 티켓, 광고 모델료 다 합치면 한 그룹이 1년에 수천억 원을 법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봅니다. 한국 제품을 삽니다. 나는 BTS 팬이야.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드라마도 대단합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보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 봤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보고, 유럽 사람들도 보고, 남미 사람들도 봅니다.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이게 돈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제작에 수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국 배우, 감독, 작가들이 돈을 멉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옵니다. 남이섬, 경복궁, 부산 같은 곳이 드라마에 나오면 외국 관광객이 몰립니다. 관광객이 오면 뭘 할까요? 호텔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 먹고, 쇼핑하고, 택시 타고, 관광지 입장료 내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작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넘게 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700만 명까지 왔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쓰고 간 돈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배터리 수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관광이 주요 산업이 된 겁니다. 한국 음식도 인기입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외국 대도시 가면 한식당이 꼭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어디를 가도 한식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 고급 한식당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싸구려 식당만 있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별 받는 한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코리아? 어디 있는 나라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하면 BTS, 오징어 게임, 삼성 이렇게 나옵니다. 국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구호물자 받아먹던 나라였습니다. 70년 만에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교육 덕분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녀 교육은 시켰습니다. 굶어도 학비는 냈습니다. 공부해라, 배워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훌륭한 음악,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 덕분입니다. 예전 군사 정권 시절에는 문화를 통제했습니다. 검열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자유로워졌습니다. 창작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가 창의성을 낳습니다. 또 인터넷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가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집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수출하려면 CD를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문화산업의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 추산으로는 K-팝, 드라마, 영화, 뮤지컬 같은 문화산업이 1년에 10조 원 이상 벌어들입니다. 직접적인 수익만 그렇습니다.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50조 원이 넘습니다. 관광, 화장품, 식품, 패션 등 한류 덕분에 팔리는 모든 제품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화장품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피부가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삽니다.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 화장품을 수출합니다. 작년 화장품 수출이 9조 원이 넘습니다. 10년 전의 3배입니다. 한류 덕분입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옷이 유행합니다. 외국 젊은이들이 따라 입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가 해외로 진출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라면, 김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이 수출됩니다. 미국 슈퍼마켓에 가면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문화의 힘입니다. 좋은 음악, 좋은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호감을 만듭니다. 그 호감이 제품 구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는 미국 문화가 최고였습니다. 미국 영화, 미국 음악을 동경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동경합니다. 한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기업, 큰 투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서울에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의 핵심이 바로 지역 발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 집중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갑니다. 지방은 텅텅 비어갑니다. 시골 가면 노인분들만 계십니다.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문 닫습니다. 가게는 손님이 없어서 망합니다. 버스 노선도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대학 나와서 취직하려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서울 가면 혼자 삽니다. 명절에나 한번 봅니다. 외롭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습니다. 다행히 이번 투자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 125조, 이게 어디로 갈까요? 서울이 아닙니다. 울산입니다. 아산입니다. 전주입니다. 광주입니다. 울산에 현대차 본사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입니다. 여기에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립니다. 수소차 공장도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생깁니다. 현대차 직원만이 아닙니다.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 식당, 숙박업소, 모든 곳에 일이 생깁니다. 울산이 살아납니다. 젊은이들이 울산에서 일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상권이 살아납니다.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아산에 현대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아산이 발전합니다. 전주에는 현대차 상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트럭, 버스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도 수소 트럭을 만들기 위해 투자합니다. 전주 경제가 좋아집니다. 광주에는 기아차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기차 투자가 들어갑니다. 광주가 살아납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충북 오창, 전북 익산, 경남 울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모두 지방 도시입니다. 오창은 청주 근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LG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활기찬 도시입니다. 저녁이면 식당마다 사람이 가득합니다. 주말이면 쇼핑몰에 사람들이 붐빕니다. 익산도 그렇습니다. SK 배터리 공장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쌀 농사 짓던 농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첨단 산업 도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평택, 화성, 용인에 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다 서울 근처가 아닙니다. 평택은 서울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용인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다. 수만 명이 일합니다. 평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15년 전만 해도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40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만, 7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직원들이 평택에서 삽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계속 짓습니다. 병원, 마트, 영화관, 모든 게 새로 생깁니다. 평택역 앞을 보십시오. 1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백화점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고, 식당 거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도시를 바꿨습니다. 구미는 어떻습니까? 경북 구미에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공장이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구미가 어려웠습니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상가에 공실이 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공장이 들어오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듭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스코가 있는 도시입니다. 철강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강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기차용 철강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가벼운 철강을 씁니다.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이 분야에 투자합니다. 전기차용 철강을 개발합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깁니다. 포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창원은 어떻습니까? 경남 창원에 기계 공장들이 많습니다. 두산, HD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소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수소 설비, 수소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창원에 기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수는 어떻습니까? 전남 여수에 석유화학 공장들이 많습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재료를 만듭니다. 배터리 수요가 늘면 재료 수요도 늘어납니다. 여수 경제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울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이걸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에 공장 지으면 세금 깎아줍니다. 땅값도 싸게 해줍니다. 도로, 철도 같은 인프라도 깔아줍니다. 예를 들어 울산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도 만듭니다. 교통이 편해지면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광주에는 인공지능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을 유치합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가 됩니다. 대구에는 의료산업단지를 만듭니다.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들이 모입니다. 대구가 의료 중심 도시가 됩니다. 부산에는 영화, 문화산업을 육성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유명하죠. 여기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을 키웁니다. 각 지역이 자기 특색을 살립니다. 서울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 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에 정부가 지역 개발을 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울산현대차, 구미전자공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 도시들로 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20, 30년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로만 갔습니다. 이제 다시 바뀝니다.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50년 전처럼 지역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손주들이 서울 안 가도 됩니다. 고향에서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가족이 가까이 사는 게 행복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는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년, 2년 후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현대차 125조 투자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한미 투자 협약도 본격화됩니다. 배터리,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앞으로 5년간 10만 개에서 15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깁니다. 직접 고용만 그렇습니다.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30만 개가 넘습니다. 30만 명이 새로 취직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부산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 10분의 1이 새 직장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 취업 걱정 많으시죠?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질 겁니다. 전기차 회사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배터리 회사에서 뽑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뽑습니다.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 컴퓨터 전공자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장 직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도 필요합니다. 디자이너도 필요합니다. 마케팅, 영업, 회계, 모든 분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대기업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사람을 뽑습니다. 물류회사도 뽑습니다. 서비스업도 뽑습니다. 둘째, 월급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회사들이 경쟁합니다.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월급을 올립니다. 지금도 반도체, 배터리 회사 월급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됩니다. 경력자는 억 단위도 받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돈 잘 벌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도 좋습니다. 셋째, 물가가 안정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물건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특히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비쌉니다. 5년 후에는 휘발유차만큼 저렴해질 겁니다.
배터리 가격도 내려갑니다. 휴대전화, 노트북이 더 싸지거나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생필품 가격도 안정됩니다. 수입 관세가 낮아지면 외국 물건이 싸집니다. 경쟁이 생기니까 국내 물건도 가격을 내립니다. 넷째, 복지가 좋아집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직원들도 월급이 오르면 소득세를 더 냅니다. 나라 살림이 좋아집니다. 그럼 정부가 뭘 할까요? 노인 복지에 투자합니다. 기초연금을 올립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한 달에 33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40만 원, 50만 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노인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약값 지원도 늘어납니다. 경로당, 노인정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시설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집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해집니다. 각 지역에 공장이 생기면 도로, 철도가 좋아집니다. 평택, 오창, 익산 같은 곳에 고속도로가 더 뚫립니다. 고속철도역도 생깁니다. 서울에서 지방 가기가 더 편해집니다. 자식, 손주 보러 가기 쉬워집니다. 지역 내 교통도 좋아집니다. 버스 노선이 늘어납니다. 지하철이 연장됩니다. 택시도 많아집니다. 여섯째, 환경이 좋아집니다. 전기차가 늘면 공기가 맑아집니다. 매연이 줄어듭니다. 특히 도시 공기가 좋아집니다. 서울 하늘이 맑아집니다. 부산, 대구, 대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손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십니다. 호흡기 질환이 줄어듭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일곱째, 기술이 발전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운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갑니다.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로봇이 들어옵니다. 청소 로봇, 요리 보조 로봇, 말벗 로봇이 나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도 좋아집니다. 인공지능이 병을 진단합니다.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로봇 수술도 늘어납니다. 더 안전합니다. 여덟째, 문화생활이 풍성해집니다. 지역 곳곳에 문화시설이 생깁니다.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이 늘어납니다. 서울 안 가도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프로그램도 많아집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미술교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쉬워집니다. 시니어 여행 상품이 많아집니다. 국내 여행도 좋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안전해집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젊은이들이 나쁜 길로 안 갑니다. 사회가 안정됩니다. 치안도 좋아집니다. 경찰력이 강화됩니다.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가 늘어납니다. 범죄를 예방합니다. 노인 대상 사기도 줄어듭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을 막는 시스템이 발전합니다. 열째, 희망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야. 우리 아이들은 더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밝아집니다. 서로 친절해집니다. 사회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요즘 뉴스가 너무 어둡습니다. 경제 어렵다, 청년 실업 심각하다, 이런 얘기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좋은 뉴스가 많아집니다. 어느 공장에서 1000명 뽑는다. 어느 지역이 발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이 납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도 생길 겁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좋습니다.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에서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돕니다.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삽니다. 걸어다니던 시절에서 지금은 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몇십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일 겁니다. 더 부자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기초를 여러분께서 닦으셨습니다. 고생하며 일하시고 자식 교육시키시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보실 차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